폐허북 제81권 종의기원담.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안착할 만한 새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찾으려고 한세님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딱 위치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저희의 조건에 아주 부합하는 좋은 스튜디오를 찾아서 오늘 첫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며.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설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장소는 제가 찾고 여기 설비는 라일라님이 배우시고. 네, 이거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네. 스튜디오여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곳에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있던 스튜디오는 저희가 마주보는 구조였거든요. 아, 그렇지. 그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나란히 앉아서 녹음을 하는 구조여서 약간 좀 기분이 신선하달까? 한세님을 쳐다보기가 어렵달까? 보지 마. 그죠. 원래 이렇게 보면서 맞추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는 벽이 있고. 그렇죠. 벽이 있는 그런 구조라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에 좀 익숙해져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해보고 이제 결과 좋으면 여기를 주 스튜디오로 삼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꽤 오래 떠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다가 문득. 맞아요. 하반기 특히 한 3개월? 여기저기. 정도는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집에서 녹음도 했잖아요. 우리 새해 특별판인가 그건 집에서도 녹음했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녹음하는 게 사실 가능하면 집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도저히 너무 음질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여전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예전에 뭐 2, 3년 전에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맞아. 약간 마이크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이제 둘의 목소리가 약간 널뛰는 거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음질상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맞아요. 스튜디오로 오는 게 여러분도 듣기 편하시겠죠. 네. 우리도 편집하기 편하고. 그럼. 그래서 옮겼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책 종의기원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기원담은 이제 제가 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성사된 책인데요. 네. 김보영 작가님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걸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제목이 종의 기원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해의 첫 책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년을 하기로 했는데 반절이 지났고 새로운 반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약간 반환점에 읽을 만한 책으로도 재밌을 것 같고 김보영 작가님 워낙 잘 쓰시니까. 그럼요. 뭘 읽어도 뭐 다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그렇지. 신뢰. 신앙.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지만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럼요. 이 책이 정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믿음 아래 읽기도 전에 골랐고 근데 정말 잘 골랐다. 맞아. 너무 재밌어요. 최적의 선택이었다. 저도 라일라도 굉장히 만족한. 아마 여러분들도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오셨겠죠. 당연하죠. 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다정하게 협박하는 거야 청취자분께.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아니면 사실 안 읽어보신 분이라도 오늘 방송 듣고 저희가 뭐 엄청나게 스포일러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요? 그대 기준에 따르자면 엄청나게 그러네.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포일러에 좀 관대한 편인데 라일라님이 엄격한 편이고 제 생각에 라일라님 기준으로는 저희가 엄청나게 스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 그쵸. 우리가 결말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읽고 오세요.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책을 저희가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오늘의 저자인 김보영 작가님은 저희 팟캐스트를 아마 쭉 들어와 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이미 너무나 익숙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폐허북 제19권 천국보다 성스러운 제58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퀴어디오 제21편 얼마나 닮았는가 본책만책 제6권 엔딩 보게 해주세요 등에서 여러 번 작가님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 이번에는 이력을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김보영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SF 작가로 게임 개발자 겸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가 2004년 촉각의 경험으로 등단한 이후 외과 지면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작가로 불리우는 소설가입니다.
7인의 집행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얼마나 닮았는가로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작가 중 최초로 2015년 미국의 대표적인 SF 웹진 클락스월드의 단편 진화신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저희승의 선지자 등을 포함한 선집이 한국 SF 작가로서는 최초로 미국 및 영국에서 동시 출간되었고 2021년 로제타상 후보, 전미도서상 외서부문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책 종의 기원담은 로봇이라는 종의 기원과 이를 파헤치는 로봇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집입니다. 김보영 작가가 25살부터 48살까지 약 23년 동안 완성한 3편의 소설, 종의 기원담 1편, 종의 기원담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상 무엇도 다르지 않아. 너희의 존재가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는 이상 우리가 공존할 길은 없어. 275쪽 제3편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비로소 K는 인간의 존재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 애틋해할 수 있었다. 경애가 사라지자 증오도 똑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후광이 거치자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286쪽 제3편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저희가 최근에 특히 김보영 작가를 좋아하는 SF 독자들이 김보영 작가를 찬탄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문모크 작가가 김보영 작가의 소설집 얼마나 닮았는가의 추천사로 썼던 문장인데 우주 예찬을 하고 싶어서 인간 세상에 방문한 중단편의 신이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장이 너무 기니까 맨날 김보영 작가에 대해 숭앙할 때 중단편의 신이시다 그냥 짧게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체감한 책이었고요. 전 사실 SF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작가들 리뷰하지? 서평이나 감상 후기? 이런 거를 어떻게 쓰지 싶은 작가가 셋이 있었는데 한 명이 듀나였고 한 명이 김창규였고 마지막에 김보영 작가였어요. 근데 저희 작가 소개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김보영 작가 책을 엄청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럼요.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 작가 소개할 땐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심한선 평론가가 왔었던 그 방송에서는 제가 김보영 작가님 사바삼사라서라는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도 얘기했었잖아요. 최근에 완결냈다고도 저희가 다시 말씀드렸었고. 그치, 저희가 작품만 다루지 않고 이렇게 언급한 것만 치면 진짜 많이 저희 방송에 등장해주신, 간접적 등장해주신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감히 김보영 작가님 책 이야기를 하지라고 내가 맨날 생각하면서 겁나 많이 했구나. 그치.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김보영 작가님 책을 리뷰하냐라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과 별개로 어디 가서든 자랑하고 싶은 작가구나. 내 뭣도 아니지만 그냥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행복해하는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대본 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팟캐스트에서 김보영 작가를 꽤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하셨지만 사실 김보영 작가는 정말 믿고 보는 김보영이라서 저희가 책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을 여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만큼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의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김보영 작가의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재미가 있고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뭘 골라도 뭔가 저희 방송에 적합해서 저희도 모르게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지 않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희의 모든 방송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더 자주 소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도 만족하고 이걸 소개해드렸을 때 부끄럽지도 않고 그럼. 독자분들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만족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이제 우리한테 생기는 작가인 거지. 그지. 저는 김보영 작가가 낯선 세계를 구체적으로 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새삼 느꼈어요. 진짜 다운 SF를 쓰는 작가라는 말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낯선 세계라는 게 이제 외계인을 쓴다거나 미래에 변화될 세계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평소에 자주 상상하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사실 외계인이나 뭐 근미래 디스토피아는 이제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덜 자주 상상하는 세계를 그려내는 것에 누구보다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 작가 같다.
로봇이 지구의 주 생활자인 이번 종의 기원담도 그렇고 청각을 자각하지 않는 삶을 그린 작품 5번째 감각이나 배양에게서 자란 클론이 촉각을 통해 감각을 꿈꾸는 작품인 촉각의 경험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의 기원담도 설정의 소소한 부분까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읽으면서. 맞아요. 어쨌든 로봇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로봇의 기준으로 이제 세계관이 짜여졌는데 로봇이 활동하기 좋은 지구의 온도라던가 로봇이 쓰는 단어, 생각, 문화, 사고방식 등은 어느 정도 지금 인간의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또 전혀 다른 로봇이 정말 이렇게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세계여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이를테면 이 세계에서 인간을 닮게 생긴 로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로봇이 있을 거고 근데 인간을 닮을수록 그 로봇이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제 나오는데 맞아요. 뭐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든지 맞아. 힘이 없지. 힘머리도 힘도 없고 잘 다치고 막 맞아. 이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중심주의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을 닮았는지에 따라서 그 로봇을 평가하는데 인형이든 로봇이든 무언가를 맞아요. 평가하는데 그것을 깨면서 내가 보기에 나와 다르다 혹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관심을 환기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 책을 읽으면서 이런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세님이 말씀하신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세계를 그려내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작가분들도 그렇고 뭐 어떤 천재적인 창작자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압도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그려낸다. 잘했네. 잘하셨다. 이런 작가분들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려낸다고? 뭐 이런 작가분들이 있는데 김보영 작가님은 후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도 로봇의 어떤 묘사들부터 모든 설정이 정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되게 자세한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짜실 때. 이거를 어떻게 상상하셨을까?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쓰신 게 25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읽는 내내 좀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의 25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25살에 무슨 일이 있으시려면 근데 그 전부터 무슨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3부작 연작 소설집이거든요. 이제 연작 소설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인물이나 배경을 고정으로 두고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K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K가 로봇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3부작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김보영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사실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소년 SF 이론서가 있거든요. 이게 그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SF가 사실은 인류 종말을 그리는 장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처럼 인류 종말을 바라는 SF 독자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책이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책이었는데 최근에는 SF는 고양이 종말을 반대합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건 제가 아직 책 못 읽고 진짜 신간이라서 못 읽어봤는데 근데 저는 김보영 작가님과 다르게 인류 종말에는 동의하면서 고양이 종말에는 반대하는 인간만 없어지면 된다. 인간만 없어지면 된다. 인류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SF 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3부작의 결말이 사실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김보영 작가님 이 작가의 말에 쓰신 걸 보면은 이 세 편을 굉장히 띄엄띄엄 쓰셨잖아요. 한 날, 한 시에 같이 쓰신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세 편을 사실상 따로따로 쓰셨는데 그것이 이제 김보영 작가님 자신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의 김보영 작가님 훨씬 더 인류애가 커지셨구나 그때에 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로봇에 대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인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예전에 김채엽 작가의 저희 지구 끝에 온 시에 방송했을 때 북로그에 썼듯이 저는 디스토피아 혹은 인류 종말을 다룬 소설에서 끝내 인류 종말이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는 별로 크게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작품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사실 많을 거고 단편 소설 찾아보면 특히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가도 독자도 인류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뭐 라일라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대부분의 SF 독자들이 인류가 끝내 멸망하는 이야기를 바라는 사람은 의외로 정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릴 거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슬프거든요. 나도 독자인데, 근데 하지만 내가 한 명뿐인 독자인 걸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커미션을 넣어야 되는 걸까? 아, 인류가 멸망을. 멸망하는 소설을 써주십시오 하고 돈을 돈 내고 정말 김보영 작가님 쓰셨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처럼 돈을 내고 그 책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걸까?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긴 하죠. 그치, 그럼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 되지. 그래서 인류가 끝내 살아남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데, 어쩌면 그거는 제가 오히려 인류가 되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권력자가 가지는 그런 권력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멸망하진 않으니까? 그럴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야, 나도. 왜냐하면 사실 인류의 종말이라는 거는 전 사실 지금도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시간에 빠르게 오는 게 아니고 오래 고통스럽게 올 게 너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석이 떨어져도 정말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기후위기나 이런 것도 인류 멸망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여기서 더 계속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나마 여기서 멈추고 다시 반등할 기회를 노릴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인류의 선택에 맡겨진 거고. 그리고 종이 기원담을 보면 로봇이 지구의 주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 기준에 생각하는 지구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도 않은 거야. 자꾸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산소 농도 낮추고. 맞아. 왜냐면 이 로봇이 주종이니까 로봇에게 맞는 환경 유지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근데 그 로봇도 먼 과거에 이 책의 기준으로 먼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낸 부산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류가 또 너무 해악인 거야.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 자체가 지구에 너무 해악인 거야. 어떻게 봐도. 그래서 멸망해야 되지 않나라고 난 늘 생각하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한세님은 정말로 인간이 전부 멸망하는 디스토피아를 이렇게 바라시곤 하는데, 물론 그게 안 팔릴 거라고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팔릴까? 난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엔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전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망해버리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요즘은 근데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안 팔린다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안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수용자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꽤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것도 오래됐지만, 뭐랄까, 어떤 책이 만약 모두가 망하고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있을 때, 저는 그 이야기가 그럼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기분을 좋게 하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염세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뭘 배우거나 어떤 감상을 갖게 될까? 진짜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약간 진짜로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나랑 약간 지금 반대인 입장인 거 아니야? 다음 세대쯤에 진짜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진짜로 모두가 파멸하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대본을 제가 쓰는 시점에서 일본이 4차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로 뭔가 세상이 심각하게 망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진짜로 내가 너무 무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분리수거나 내가 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너무 작다. 세상이 멸망해가는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지금이 멸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히려 희망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직 희망이 있어. 무조건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세상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진짜로 멸망하고 있지만 그 멸망의 서사 안에서 주인공들, 인류로 대표될 아마 그런 인간들이 다 죽어버리진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지금 멸망해 가는 우리들에게 어쨌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요즘 저는 멸망하는 이야기를 잘 못 봐요. 진짜 멸망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불안함이 제가 진짜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지구 끝의 온실에서 소수에 썼던 그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었나? 그 제목이 인류가 그런 멸망한다는 거짓말이었던 아, 인류가 멸망한다는 네. 거짓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이제 너무 이게 뭐라 그러지? 약간 적절한 단어인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식의 어떤 도피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은 거야, 반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아닌 누군가 어떻게든 하겠지. 뭐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이런 생각이 나는 들게 있어요.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구 끝의 온실에서는 어쨌든 더스트가 살포됐고 제가 그때 소수에 썼던 가장 큰 지구 끝의 온실에 대한 비판점은 더스트가 살포된 것도 인간의 책임이고 더스트를 회수한 것도 인간의 책임이고 사실 그 더스트를 회수하는 그 편집식물을 네네. 만들어낸 것도 인간인데 인간은 마치 이 모든 책임에서 다 빠져 있고 그럴듯하게 살아남고 있고 여기서 되게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하는 이 책임 자체가 저는 되게 회피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의 책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로봇이 다시 인간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지금 인간 같은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인간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인간의 맥이 한 번 끊겼는데도 다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이것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인간이 계속 책임지지 않는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작물 안에서 지금 현실의 인간도 당연히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지구가 망했는데 이 망한 지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태도를 나는 계속 내가 계속 그렇게 읽게 되는 것 같은 거야. 이 책에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인간이 책임지는 것도, 근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인류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그런 게시물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류가 100년만 없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그려보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뭐 다른 식물들이 뭘 뒤덮고 건물을 뒤덮고 모든 것을 부식시켜서 다시 세상이 돌아가는 예전 아주 고대로 돌아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도 이게 근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제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평탄하게 살아남고 싶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지. 인류가 사라지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당장 멸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은 사실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기 자체에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인류가 멸망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과 인류가 멸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류는 그냥 하나의 종일 뿐이고 멸망할 때가 되면 공룡이 멸망했듯이 멸망할 때가 되면 멸망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인류가 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있잖아요. 해악이에요, 여러분. 해악 아니고 해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태도가 책에서 나올 때 제가 약간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책임은 지지 않는데 맞아. 근데 살아는 남고 싶어? 이건 너무 이기적인 태도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죽어야지 뭐. 멸망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책임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다 죽는 거 외에는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원복도 이젠 더 이상 아니지만 이 지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두의 멸망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없는 거야. 지식 정보 안에서는 없는 거야. 책에서도 그럴듯한 지식 정보를 주지 않아.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류가 죽는 게 가장 빠른 게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라는 무력감으로 연결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그치.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내용을 그릴 때 SF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충분히 생각하시는 창작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소설 말고 바깥에서도 더 많이 들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뉴스보면 깝깝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에 로봇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3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만든 로봇 3원칙에 변형된 결과물이에요. SF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이 3원칙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책에서는 약간 변형됐는데 변형되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원칙이 첫째,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셋째, 법칙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인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나름 안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이제 뭔가 양보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도 재밌었고 인간이 없음으로 로봇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자리에 신을 놓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전 되게 합리적으로 읽히면서 동시에 로봇이 신이 뭔지 어디서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맞아. 그래서 그 결국 인간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경외가 있잖아요. 이게 종교를 숭앙하는 맹신도처럼 엄청 맹목적이 되고 그 막 K를 제외한 다른 로봇들이 인간을 볼 때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쵸, 그 광신도처럼 막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막 그치 무슨 캣닙을 발견한 고양이처럼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K만 그 맹목적인 감정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웅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영웅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웅 서사라고 저는 그래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쵸. 근데 맹목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그런 천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발현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이 누구한테나 다 천성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자유의지가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로봇 중에서 그가 특히 주목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영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로봇이. 이 로봇이. 그리고 사실 그죠? 그 K가 우리 뒤에 얘기하나 K가 사실 살인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한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패러독스인 거지. 그치. 본인이 창조했지만. 본인 인간을 죽이는 로봇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해낼 수 있고.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천재다. 김보영은 천재고. 저는 그 말씀하신 법칙,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놓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 신을 창조해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신을 만들었을까, 인간도. 자신의 어떤 알 수 없는 본성이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창조주나 절대신의 자리에 놓으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구나. 로봇도 똑같았겠다. 인간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이 더 이해하기 편한, 신이 더 납득하기 편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을 가져다 놨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홀로 튀어나가서 절대신의 규칙을 깨는 게 인간 사이에서는 사실 곧 영웅이 되잖아요. 그치.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선악과 따먹는 애가 영웅이 되는 거고 불 훔쳐오는 애가 영웅이 되는 거고 말 안 듣고 원래 있던 신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영웅이 되는데 로봇도 인간의 세계와 유사하게 신을 부정하는 자가 영웅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가 먼저 창조되고 이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가? 나의 본성을 부정하고 이런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혹은 이 로봇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랑 영웅에 대해서. 자발적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결국 K가 자아를 지키는 이야기라고도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처음에 한 구절 읽을 때도 그 부분을 일부러 읽었고 인간이나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K가 내가 나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유하고 싶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서사로도 대서사로도 읽힐 수 있다. 너무 멋진 이야기다. 그렇죠. K가 지키고자 하는 자아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로봇 전체의 자아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동시에 너무 멋지지. 너무 그치. 재밌고 아이러니하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저 자기의 갈 길을 갔을 뿐인데, 그냥 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왜냐면 사실 의외로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영향력이 있거든.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했나요, 제가 또? 네. 이 로봇이? 이렇게 인간을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로봇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정말 영웅스러워요. 맞아. 영웅이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영웅이 아니거든. 그치. 네. 쇼스타지. 그치. 근데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의지를 스스로 붙잡으려 애쓰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되게 포인트겠다. 이 로봇 세계에서도. 대단한 로봇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독자로서 로봇을 생각할 때, 로봇에게 자유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창조했으니까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것들이 있는 거다. 근데 이 책에서는 로봇들이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행동을 해 나가니까 그런 것이 저게 천재적이다?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그게 말씀하신 패러독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치.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 가장 자유의지가 있고 로봇도 그 안에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또 신을 올렸다가 신을 부정했다가 이것들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치. 이런 구조가 되게 잘 짜여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저는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로봇과 인간의 대립을 다룬 가장 제 인생 최초의 작품이 터미네이터거든요. 랄라님 터미네이터 보셨나요? 그쵸, 봤어요. 근데 그 터미네이터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보면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면 인간을 공격할 거다라는 상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어. 자기들도 아는 거야.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면 일단 인간을 공격할 쳐죽일 것이다. 거라는 거.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인간도 아는 거지. 근데 이 작품은 그와 다르게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채면 인간을 수강할 거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끝내 로봇이 결국은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를 위해서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나쁘고 인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도 저는 정말 신선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의 기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으로부터 독립을 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기계를 단순히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권력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권력자를 치고 본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거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어떤 두려움인 건데 근데 로봇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진화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 정도에서 책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종이 된 것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가 인간을 결과적으로 창조해냈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양이나 양육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게 아니라 K가 있지 않았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저는 이게 되게 매혹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매혹적이라는 얘기만 하네. 말도 더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대명사, 어떤 존재, 그래. 어떤 존재가 특별하고 바로 그 특별함이 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제가 볼 때 이게 오타쿠의 심금을 울리는 아 그래? 난 구조야. 내가 오타쿠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소사에서 주인공은 악이나 멸망을 막는 사람이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에는 잘 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악이나 이 멸망은 대척점에 있는 무언가가 불러일으키고 나는 무결하단 말이야. 이 무결한 진짜 뭐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대립항에 있다는 거지. 근데 K가 시작과 끝이야. 그치. 제가 이런 게 오타쿠의 심금을 울린다는 거죠. 처음과 끝을 하나로 만드는 이 모순의 구조를 오타쿠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K는 보는 로봇이 인간의 재림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되었음에도 바로 그 인간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K가 새로운 시대의 프랑켄슈타인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업을 직면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한 프랑켄슈타인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첫 회에 프랑켄슈타인 다뤘던 것 같거든요.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 첫 회인가 두 번째 회에 다뤘는데. 초기에 했어요.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그런 작품을
다르게 되니까 세상 관계무량하고 그때보다 더 발전된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결과물을 직면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K는 자신의 결과물을 대면하고 결과적으로 대면하고 스스로 결과를 내놓는 결정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독자로서 책 읽는 독자로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는 책의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걸 읽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했어요. 너무 독자로서도 기쁘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 책을 소개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너무 기쁜 거야. 그치. 이게 김보영 작가님을 뚫고 간 그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그 변화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들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많이 다루긴 해요. 왜냐면 그 캐릭터는 항상 매혹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K도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인데 신을 전혀 믿지 않지만 신을 창조해내고 신적인 존재에게 되게 강렬하게 이끌림을 느꼈는데 안 느낀 것도 아니고 느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반 서사에서는 K가 기존 세계에 어느 정도 반발을 느낀다 정도는 보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혀 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연구만 하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그 반골 기질이 있는 이 존재의 작은 논문 때문에 로봇 사회가 뒤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K의 모습에서 역시 영웅이 될 만한 영웅의 자세다 이런 것만 읽어냈는데 지금 한세님 말씀 들으면서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지금 알게 돼서 되게 흥미롭네요. 같이 엮어서 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책이 로봇이라는 종의 기원담인데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인간의 문화나 역사가 이 책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시점에서 근미래로 보이는 책인데 또 로봇이 다시 또 지금 현대 혹은 현재와 유사한 이 책 기준으로는 고대와 유사한 인간과 또 다른 자연물을 복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 기원담의 시점이 뒤섞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디딘 이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원담 자체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 예전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되게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되게 윤회의 사이클처럼 원형의 느낌이 나는 거. 이게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깊이 따져보면 물론 이건 과거보다는 미래의 이야기인 걸로 느껴지는데 읽을 때는 이 시간선을 되게 뒤섞이게 만드셨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게 되면서 헷갈리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인간이 창조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새로이 창조되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로서 인지하는 인간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다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면 인간이란 거 알잖아. 그지. 서로 다른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와 어쨌든 인간은 헷갈리진 않잖아. 외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생식으로 태어나진 않잖아. 배양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게 어쨌든 로봇은 무엇이 인간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인류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부색이나 외관, 언어 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사실 추상적으로 묘사되었고 그것도 아마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가님도 사실은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우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독자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장면을 읽을 순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래서 인간은 멸망이나 된다. 물론 그게 자기 방어 기제일 수 있죠. 종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일 수도 있고 사실 K가 유일하게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를 폭력적으로라도 대합해서 복종시켜야지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이해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지. 근데 바로 그런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인류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인간의 이기심을 읽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K가 창조한 인간이 책의 시점에서 이 고대 인간과 같은 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읽으면서 근데 만약에 이걸 영상물로 만든다면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영상으로 할 우리가 때. 상상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상상하겠지. 결국 우리가 또 어떤 인간의 시점에서 생각하니까 인간과 비슷하겠지만 아마 비슷하긴 할 거다. 어쨌든 피부도 이렇게 있고 얼굴도 이렇게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이게 되게 인간과 유사하게 네 자릿수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과 유사하게 다시 또 인간을 만들고 이것도 또 빙글빙글 도는 느낌? 원형의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게 로봇이라는 종의 기원담이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종의 기원담 같다라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종의 기원담이라는 게 중의적으로 쓰일 의미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K가 인간을 다시 또 창조했을 때 또 창조한 인간이라는 종이 생기니까 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작가의 말에서 이것은 결국 로봇의 이야기다. 그리고 고지곳대로 기계 생명을 향한 찬가이므로 이곳에 쓰인 말들을 인간에게 익숙한 비유로 바꿔 읽지 마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읽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인간의 필터링으로 읽는 것 같다. 이 소설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다시 또 인간의 개념으로 필터링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 이거 완전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고 로봇이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인간이라는 종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또는 불필요한 존재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읽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책 읽으면서 한 번도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가의 말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고 김보영 작가님이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다 강경하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게 사실 첫 작품은 20년쯤 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소설집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나 보다. 그렇지. 이게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죠. 혹은 인간의 이야기처럼 읽힙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인간 이야기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읽고 그 작가의 말을 읽었을 때 그렇게 읽는 사람이 내 생각보다 많은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 라일라님도 저랑 대본 쓰기 전에 대화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의 이야기면서 인간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래? 나는 로봇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제가 해서 라일라님도 그렇게 읽을 정도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읽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로봇의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인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작가님도 인간이고 읽는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 김보영 작가와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인 에어를 쓴 작가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해석하면서 그 책을 읽지만 그 시대를 해석하고 또 지금의 시각으로 읽지만 김보영 작가는 어쨌든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입할 여지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야기에.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게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로봇의 이야기이고 그 지점을 작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글을 쓰는데 놓지 않았고 끝까지 로봇의 이야기로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천명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띄엄띄엄 쓴 연작 소설집인데 한 편 한 편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고 밀도도 높고 그것을 이어서 읽어도 여전히 이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우아하게 이어지는 이거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도 맞아.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작 소설로서의 완성도도 있어서 읽는 내내 독자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충족감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편을 읽고 나서 2편, 3편이 나중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김보영 작가님이 만약에 바로 쓰셨으면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제가 1편을 읽으면서 1편이 끝났을 때 다음 이야기가 뭐일 거라고 저도 예측하게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랑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흘러가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 그 1편에 이제 로봇들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느낌의 얘기가 나오다 이게 딱 끝나는데 저는 이 편에서는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가 김보영 작가님이 아예 다른 이야기를 또 압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셔서 다시 또 압도되어서 제가 뭘 상상했는지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이건 아니었어. 내가 상상하지 않았어. 오케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이어지고
작년에 그 서자민이 뽑은 올해의 책과 작가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소설 부문에서는 종의기원남이 선정됐어요. 그 정도로 장르문학 특히 SF 입지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SF 장르의 독자로서 또 김보영 작가와 작품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고요. 사실 좋은 이야기와 잘 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늘 일치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구분하지 않고 쓰긴 하지만 그 세 가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최소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즐겁게 소개해드릴 수 있고 라일라도 재밌게 읽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사실 2월인가? 저희 방송 2월 나갔죠. 새해 특별판. 맞아요. 2월에 새해 특별판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라일라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어느 분이 라일라 축의금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계좌번호 찾아서 사실 그때 저희가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 문제 때문에 계좌번호 공개하지 않고 혹시 뭐 예전 물론 팟빵이랑 저희 인스타나 트위터에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따로 불러드리지 않는데 그 계좌를 찾아서 축의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몰라서 초대도 할 수 없는데 라일라님이 그러니까요.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네. 후원을 네, 해주셨어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모님께서 이제 팟빵에 후원해 주셨는데 저희 깜빡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께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닉네임을 공개하지 네. 말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네, 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표현드립니다. 근데 들으시면 이제 본인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모아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팟빵 링20님께서 이제 최근에 저희 방송을 역주행으로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네. 팟빵에 굉장히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고 포스타입에도 이제 저희 글 읽으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요새 둘 다 바빠가지고 그걸 좀 늦게 봤어요. 지금 이제 댓글은 다 달아드렸으니까 너무 링20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희 팟빵이나 아니면 포스타입이나 어디든 댓글이나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약간 늦지만 절대 놓치지 않고 찾아가고 있거든요. 매번 늦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다시 주기적으로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겨울방학이어서 제가 확인이 좀 늦었고 앞으로는 매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 팟캐스트나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 제가 뭐라고 했죠? 팟캐스트나 아이튠즈, 팟빵이나 아이튠즈 아, 팟캐스트에 그럼요, 댓글과 그럼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도 찾아와서 리그램, 리트윗,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여러분 피드백 언제나 환영하고 어떡하지? 우리 블루스카이의 계정 만드는 걸 저희가 아직 못해서 저희가 사실 둘 다 올해부터 약간씩 바빠져가지고 오죽하면 저희가 방송 편성을 조정했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계정 운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유지를 하는 정도. 네네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럼 새로운 거 했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잘 보시면 조금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블루스카이 계정을 사실 만들까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여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밀어볼게요. 지금 있는 사실 여러분도 플랫폼 너무 많이 늘어나시면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럼요. 트위터랑 인스타그램도 2개 중에 하나는 하시겠지. 그렇지. 2개 중에 하나는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소수니까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천재인데? 깜짝이야. 천재인데? 소수 라일라님이 쓰실 거고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라일라님 먼저 쓰시길 했습니다. 자원했다고 해주세요. 거의 자원이잖아요. 자원했습니다. 라일라님이 자원하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를 4주에 한 번 격주로 하지 않고 4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책 가지고 소수를 저랑 라일라 둘 다 쓸 거예요. 이번에 라일라님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원래 페어북 한 번 더 했던 날엔 뭐가 올라오냐? 저희가 예전에 썼던 소수를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첫 소수는 라일라님의 네. 2021년에 그렇죠.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를 가지고 쓰셨던 소수를 읽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약간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오디오북 같은 좀 느낌으로? 짧은지만 설거지할 때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 좋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맞아. 남이 물론 해주면 좋지. 그럼요.
저희 그러면 다음 책 소개해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페어북 책은요. 원하고 바라올 건데이고요. 이거는 엔솔로지인데 김보영 작가님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약간 겹치네요. 김보영 약간. 사랑단이 됐는데 사실 실제로 김보영 사랑단이고 이제 이거는 약간 신수나 이런 신수의 이야기라서 저희가 첫 번째는 기원담. 사실 기원담이란 건 신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분위기를 한번 책을 읽어보자 해서 다음 페어북은 원하고 바라올 건데 라는 엔솔로지고요. 다음 본책 만책은 정보라 작가의 신간이죠.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이것도 연작 소설집이에요. 근데 저희가 본책 만책 특성상 이제 단편 엔솔로지를 지금까지 한 편씩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연작 소설집에 한 편, 3편씩을 읽는 그 안에 실린 단편을 한 편 한 편씩 읽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고 바라올 건데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으시고 일단 문어를 읽고 저희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희 페어북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방송이 되기 때문에 페어북의 다음 책은 원하고 바라올 건데 그리고 중간중간 찾아가는 본책 만책은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의 제1편 문어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낭마 때문에 살짝 더운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스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